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고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들도 있는데 서울시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밀착 취재팀 구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제321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진행했는데요. 네. 다음 달 21일까지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시기에 내년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생 지원 예산을 부족함 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조 4천억 원가량 감소한 약 45조 7,20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다만 양극화 해소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 예산에는 올해보다 3천억 원가량이 늘어난 약 13조 5,1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감액한 약 11조 1,600억 원 정도로 편성했는데요.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던 시설 사업비를 대폭 줄인 대신에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교권 보호 활동 대책에 예산을 늘린 게 특징입니다. 네, 서울시 역시 15년 만에 긴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3년 만이군요. 반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올해보다 7%가량 증액한 확장 재정을 편성을 했고요. 또 인천시도 8% 정도 증가한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최종 예산이 1%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의회 그동안 좀 여야 간 갈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올해 수준의 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위원장이 선출이 됐다고요. 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그 예결위원장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병도 의원이 총 83표 가운데 75표를 얻어서 새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지, 경제, 안전, 기후위기 분야 등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또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 상정을 두고 큰 입장차를 보여왔는데요. 이 같은 갈등은 의원들 간의 고소까지로 이어지면서 예결위원장 선임에도 난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위원장이 선출돼 예결특위가 구성된 만큼 어느 정도 갈등은 봉합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더라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어서 이 제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이 또 대립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서울 시정질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많은 사안들이 다뤄졌을 텐데 주요 이슈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시정질문은 지난 16일과 17일, 20일까지 총 4흘간 진행되는데요. 역시 요즘 최근 정치권의 주요 화두이기도 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이어졌고요. 또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이번 시정질문에선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메가시티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를 통해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메가시티라는 게 이게 좀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레이터 런던이나 그랑파리나 또 동경권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나 혹은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의 변화까지 이런 그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겪고 있는 지방 소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또 6년에서 10년간의 완충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 유예, 읍면동 혜택 유지 등을 통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어촌 전형 폐지가 되면 불이익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 전형 폐지를 유예를 하겠다 특별법에. 그리고 또 읍면동 혜택도 유지를 하겠다. 과밀 억제권역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세제에 대해서도 그 재정에 대해서도 어떤 중립성을 또 말씀을 하셨죠. 단기간에 어떤 큰 틀에서의 행정 조직상의 변화, 또 재정 배분상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또 유예 기간을 두어서 되도록이면 지자체장들의 임기와 맞추고 하는 그런 그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서울시의 대표 복지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약자 동행 지수와 지표가 규모나 양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평가 체계를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약자 동행 정책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축인 약자 동행 지수를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지수가 약간 너무 좀 규모, 양적인 측면에 좀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성적으로, 정성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비판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군데도 놓치는 데가 없이 잘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사실은 지수를 마련했고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늘 병행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잘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메가시티가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메가시티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살펴보겠고요. 리포트에서 약자 동행 지수가 양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약자 동행 지수는 오 시장의 핵심 시정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 삶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지수는 생계, 돌봄, 주거, 의료 등 6개 영역의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는데요. 50개 지표가 서울시의 그 정책을 사업별로 잘 세분화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의 사업을 분류한 것에 불과해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직군이 최근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또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이 뒤늦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비판인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이 약자 복지 관련 예산이 늘어났고 또 평가 기준도 마련된 만큼 시민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지표를 좀 더 보완해 간다면 종합적으로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렸다고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복지 그리고 일자리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이번 시정 질문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던 단지들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아예 변경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리모델링 단지 중에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이를 수직 증축으로 보고 추가로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재분류한 건데요. 이로 인해 기존의 필로티로 수직이 아니라 수평 중축을 준비하던 12개 단지가 혼란을 겪고 있는 거고요. 특히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서 수직 중축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단지도 있어서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서울시는 이 12개 리모델링 사업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이 보장받는 선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리모델링이 돼야 될 단지들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 그다음에 법정 상한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들에 대한 서울시만의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의 경우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 장단점을 따져서 바람직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준을 좀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는 뭐 어떤 선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시켜서 이 법령 해석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혼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TBS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정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TBS에 6개월 정도에 정리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주고 또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이 연장될 경우에는 출연금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또 민영화에 대해선 응하는 단체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하면서 민영화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균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